자, 이번 시간은 리카도 이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164페이지 리카도 이론입니다.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 학자가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끊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전압파가 아니라 고전압파부터 들어갈게요. 자, 앞쪽에서 이제 고전압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토지와 자본을 구분해서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얘네들은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다는 얘기죠. 그럼 고전압파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예요. 리카도. 그래서 제목은 차액 지대설입니다. 지대설. 자, 무슨 말이냐?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비옥도가 많은 쪽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500원을 벌어요. 얘는 200원을 벌어. 그럼 300원만큼 더 벌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대가 형성한다는 지대를 나타낸 건데요. 자, 리카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비옥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리카도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리카르도도 맞죠. 그래서 조금 편법으로 도가 들어가면 또 리카도죠.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이 학자는요. 자, 갑돌이가 지주인데 땅을 빌려줘요. 그럼 우리가 A, B, C의 임차인한테 빌려주게 되면은 경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A 토지, B 토지, C 토지가 있다고 봤을 때요. 자, 이 지대라는 건 토지의 임대료죠. 그래서 하나의 이윤이에요. 초과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생산물에 대해서 매출액이 있을 겁니다. 그 경작하는 그 생산물 매출액, 매상고죠. 매상고에다가 생산비를 뺀 나머지 잉여라는 거죠. 고전압파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 급이 틀려요. 자, 아주 좋은 곳을 상급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급지. 그죠? 비옥도가 낮은 걸 하급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등지가 좋은 거잖아요. 우등지라고 하면은 얘는 열등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최열등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생산비가 만약에 원은 빼고요. 100원이 일정하다. 그럼 매상고가 틀릴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만약에 일정해서 100원씩 똑같이 생산비가 들어갔다. 그럼 우리가 매출액이 틀리다는 거죠. 매출액이 그 차익이 이제 지대인데 얘 500원 벌고 그 다음에 얘는 300원 벌고 얘는 100원 벌었어요. 그럼 그 차익은 얘 400원. 그 다음에 얘는 200원. 얘는 이제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A가 더 비옥도가 높으니까 지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 차이도 생산 그 매수액에 대한 차이도 지대가 400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를 빼든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이 최열등지라는 것은 한계지라는 것은 아주 지대가 아주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예 한계지에도 지대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대가 제로입니다. 제로라는 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고전압파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지대를 형성하죠. 근데 마르크스라는 신고전압파가 있어요. 그죠? 신고전압파. 자, 신고전압파는 자,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지대는 생산 요소 비용이다. 자, 그래서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시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시설. 그럼 이 학자는 우리가 신고전압파가 되다 보니까 자본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 개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얘한테는 키포인트냐면 소유권을 줘요. 개인들한테. 그럼 지대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거든요. 자, 리카도는 아까 비옥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땅이 한정돼 있어요. 부정성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땅의 희소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체감할 수도 있더라. 수학 체감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계지라는 게 또 발생할 수 있더라. 지대가 없을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네들은요, 이 마르크스라는 학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 강제적으로 지주가 소유권으로 강제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사유화를 강조했습니다.
사유와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절대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 네 말이 맞다. 그렇지만은 자, 우리가 이 고전화파는 지대가 비용으로 받기 때문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값이 올라가요. 그럼 지대라는 것은 곡물 가격에 안에 하나의 생선 요소 구성 요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대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한 개의 지가 물론 지대가 낮아서 아마 제도가 나오더라도 그냥 절대적으로 걷는다는 거죠. 그럼 한 개의 지에도 지대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학자를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우리가 리카도는 1번 어떤 게 중요하냐면 비옥한이 나오고요. 비옥도, 생산성의 차이, 수학 창의 법칙. 그 다음에 자 2번에 가시면은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대는 고전화파니까 불로소득.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곡물 가격이란 자체가 비옥도가 높으니까 곡물 가격이 높으면 또 지대가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곡물 가격 지대가 결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는 거는 수송비를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수송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이제 밑에 튜넨이거든요. 그래서 비옥도만 차이만 뒀다. 근데 튜넨은 고전화파지만 제가 이제 마르크스와 연결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르크스 갑니다. 자, 마르크스가 있을 때는 자본주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토지에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재산을 기초로 갑니다. 그다음 강제적으로 요구하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키포인트냐면 사유와 동그라미. 자, 비옥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생산력과는 한계지에도 지대가 요구한다면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대 상승이 곡물가가 상승한다. 그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마르크스의 절대설을 꼭 생각을 하시고, 네, 제가 이제 튜넨이라는 학자와 연결시킬 게 우리가 고전화파가 튜넨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튜넨도 고전화파입니다. 네, 튜넨은 자 비옥도를 강조하는 리카도에 추가적으로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수송비. 그러니까 수송비가 위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얘가 위치 지대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하고요. 자, 입지가 교차하면서 지대가 형성되는 입지 교차 지대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얘는 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입지론이기 때문에 제가 농업입지론 파트와 같이 연결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농사를 지면서 직접 고립급이라는 논문을 써요. 직접 그러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약적과 조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약적 토지형은 우리가 땅값이 비쌉니다. 중심지예요. 그럼 지대가 높고요. 나갈수록 지대가 낮죠. 그럼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운마차 시대거든요. 모든 방향으로 교통비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죠? 이 시장에서 중심지에서 장이 열리면 모든 농산물이 이쪽을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 자 얘가 동심원을 형성하면서 자 이렇게 6개 띠를 형성하는데요. 자 이러면서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교통비가. 그래서 나갈수록 우리가 1kg에 뭐 10원이면 2kg 20원 이렇게 비례적으로 수송비가 나갈수록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안쪽일수록 수송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을 수송비 절약이 고치되다. 자, 그럼 얘는 어때요? 우리가 리카도는 비옥도라는 농경지에 대한 아주 기초가 됐는데 최근의 도심은 비옥도보다는 접근성이죠. 접근성을 강조해서 얘가 도시 이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일을 했죠. 그래서 입지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자, 죄송합니다. 그럼 지대라는 것은 튜넨은 자 가볍게 매상고에서 생산비만 뺀 거는 비옥도라는 얘기죠. 여기다 수송비를 강조하자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매상고가 만약에 100원인데 생산비가 10원, 수송비가 10원이면 지대가 80원이거든요. 그럼 수송비가 80원이면 지대가 싸진다는 거죠. 그럼 얘와 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반비례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서 일단 농업입지론의 그림을 연결시키지만 얘가 이제 그림을 하나 발견해요. 도표를. 자, 그러면서 자, 어떻습니까? 이 서 있는 거는 이제 지대입니다. 자, 이건 거리입니다. 도심에서 나가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한계 지대 곡선을 발견합니다. 자, 한계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나갔을 때 지대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대와 자, 이쪽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반비례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 가격과 양이 반비례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됐잖아요. 자, 얘도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인데, 자, 집약적인 농업이 더 안쪽 도심에 있으니까 가파르고 조방적 농업이 더 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교차하면서 안쪽은 집약적, 조방적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6개의 띠를 형성하면서 농업이 입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약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값이 비싸니까 수송비가 절약되니까 위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뭐 꽃 한 단발, 한 다발이 되겠고요. 나가면 싸, 지대가.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 그러면 지대가 싸니까 좀 부가가치가 낮은 걸 재배하자. 뭐 벼 한 다발, 뭐 이렇게. 그래서 꽃에 대한 가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대 곡선이 어때요? 그 농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튜닝합니다.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하고요. 164페이지. 자, 고립국이라는 논문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제설, 입지론의 아버지라고 하고, 자, 1번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한계지 내의 토지는 도시에 가까운 만큼 수송비 절약되어 지대화진다. 안쪽은 중심지인 집약농업이고요. 한계지대 곡선이 급경사, 좀 비탈로 쪽이고 조방일수록 완만한 완경사다. 그럼 수송비가 절약돼요. 그럼 사람들이 외곽으로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지대 곡선은 좀 완만한 한계지대 곡선이 또 멀어진다는 거죠. 탄력적이 된다. 자, 그래서 얘는 매상고 생산물 가격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잠깐 제가 170페이지를 연결시켜 볼게요. 어차피 이제 중복이 되니까. 자, 170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그림이 나와요. 자, 170페이지로 가시면 170으로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거기 가면 또 중복되니까 또 제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내버리는데, 자, 산업은 농업, 공업, 서비스업 있죠. 그러면 농업에서는 튜닝이라는 애가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고립국이라는 걸 우리가 고립국이라는 걸 밑주시고요. 자, 1번 보시면 한계지대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그럼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고 멀어질수록 낮아진다. 조방한계점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대가 제로인 곳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계지대, 그럼 얘도 어떻습니까? 한계지가 지대가 낮은 곳이잖아요. 한계지에는 지대가 없죠. 근데 얘는 중요한 거는 비옥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나가면 얘가 100원, 얘가 90원이면 얘가 제로잖아요. 그럼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조방한계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계지대 곡선은 작물이나 기타 경제활동마다 그 기울기가 다르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내려가는 게 한계지대 곡선이며, 자, 우리가 이온 한계점에서 조방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오른쪽, 집약은 가파르고 조방은 완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차지대라는 밑에 이론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집약적이 더 우리가 중심지 안쪽에 있고 조방이 외곽에 있다. 자, 그렇다면 넘겨서 어떤 게 이제 시험 문제냐면요.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이제 6개의 띠를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안쪽은 집약, 바깥은 조방인데 3번에다가 별표 지시 바랍니다. 여기가 나옵니다. 오지선다로. 그럼 우리가 지대는 수송비 반비례,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다.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다. 그 식이 있고요. 작물 경제 활동에 따라 사계지수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로 갈수록 집약적 이용이고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주체가 중심지와 가장 가깝게 입주한다. 그럼 농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형태 변화는 지대를 또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165페이지 가시면은 3가지 리카도, 튀네, 마르크스가 같이 봤어요. 근데 165페이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튀넨이라는 이론이 영향을 주는 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도시예요. 그래서 이 튀넨이라는 학자가 도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론소라는 학자한테 영향을 줍니다. 자, 알론소는 이제 우리가 입찰 지대 곡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시의 단일 도심 지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튀넨의 이론을 따와서 우리가 알론소라는 학자가
알론소가 입찰 지대 곡선을 얘기합니다. 입찰 지대 이론. 자, 그럼 어때요? 안쪽이 집약이고 바깥은 조방이잖아요. 그 미리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자, 여기가 이제 지대고요. 자, 여기가 중심지에서 외곽입니다. 도심에서 외곽. 그 도시에 대한 걸 얘기를 했어요. 도심 외곽. 그러면은 가파를 수가 있고 얘보다 좀 더 완만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얘가 A 산업, B 산업, C 산업이라고 봐요. 자, 그럼 입지가 교차하면서 지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안쪽은 제일 높은 놈이 얘예요. 그럼 얘가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그럼 얘는 상업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대가 높죠. 그럼 얘는 공업지가 되고, 자, 우리가 주거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공업지가 된다.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직주 분리라는 걸 배우세요. 상업지는 이제 도심이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겠고요. 이렇게 연결된 곡선이 입찰제 곡선이 포락선이라고도 하고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입찰이라는 것을 우리가부터 시작한다면, 자, 경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항상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할 때, 입찰할 때는 가장 큰 금액을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대, 지불, 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 의사가, 자, 최대여야 돼요. 최대. 최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이거를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영동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상업 활동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대, 지불 능력, 의사가 최대라는 거죠. 난 이 정도 지불하겠다. 난 모든 걸 우리가 정상적인 것만 먹고 초과이윤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윤이 아니라 초과이윤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이윤이 제로라는 것은 초과이윤을 안 받는다는 거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상이윤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항상 지대라는 거는 경작을 하면서 자기가 정상이윤은 어느 정도 뽑아요. 그 다음에 생산비를 뺀 그 나머지 거가 지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이윤만 얻지 초과는 얻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이 당연히 우하향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우리가 이게 볼록하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라는 걸 얘기를 해요. 한계지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데, 자, 기울기는, 자, 추가적인 한계 교통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토지가 내려갑니다. 항상 토지가 내려가죠. 토지의 이용량이나 토지의 사용량이 내려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사라고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교통비가 운송비나 수송비라고 나올 수 있고요. 다른 용어가. 그러니까 토지의 사용량, 이용량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책에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165페이지 가시면은 그런 그림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우하향하는 단일지대에 대한 도심이 지대곡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론이. 그 밑에 기울기를 얻었죠? 교사입니다. 교통비와 토지 사용량을, 교통비를 토지 사용량 나눈다는 거 좀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넘겨보시면, 어때요? 토지용 주체가 도시 중심지와 근접한 곳에 입지할수록 부담해야 할 교통비를 절약하게 되고, 토지 비용에 대한 더욱 투자력이 있기 때문에 교통비와 토지 비용 서로 상충관계다. 근데 중요한 거는 3번. 자, 한계 교통비가 일정하잖아요. 자, 일정하게 되면 어때요? 도심으로도 멀어질수록 지대는 감소하고 이용주체의 토지 사용량은 증가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안쪽은 토지를 줄여. 밑에가 줄여지니까 기울기가 높고요. 나갈수록 이 토지를 늘리니까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대곡선에 대한 원점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볼록하죠, 우하향. 자, 교통이 발달돼요. 그럼 얘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에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대곡선이 더 완만해지면 또 교외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완만해져서. 단일 도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 주거용 공업용 입지보다 상업용 입지예요, 안쪽은. 왜? 상업활동하기 좋고 위치가 좋으니까. 그럼 생산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단위 토지당 생산성이 높지만, 우리가 안쪽일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자동차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 자동차 쌩쌩 달려요. 그럼 한계 추가적인 교통비는요. 전체 교통비는 늘어나지만 우리가 안쪽 같은 건 교통이 혼잡되잖아요. 그러니까 택시가 막 우리가
교통이 혼잡되대로 매달 막 올라가거든요. 그럼 안쪽일수록 그 교통이 혼잡되고 한계 교통비는 위가 크더라. 그래서 안쪽일수록 한계 교통비는 또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입차지대 곡선은 제가 얘기했던 뭐 최대 지불 능력이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또 문제를 풀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특히 제가 2번에다가 좀 넣어놨어요. 밑에. 자, 어때요? 이 입차지대 곡선에는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줄.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활동에 대해서 토지용이 할당됐다는 것은 가장 최대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용 주체가 단위면적 토지에 최대한 지불을 할 의도가 있는 거죠. 최대한 초과인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차제는 산업 간 입차 경쟁에 의해서 도심의 일정한 거리 이치한 토지는 경합되면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에 의해서 할당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저 곡선을 포락선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 이론에 의해서 제목을 한번 적겠습니다.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자, 이게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문 과정에서 토지용 집약도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토지당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인데요. 노동이 일정하다면 자본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립니다. 자, 우리가 도심에서 외곽이라면 도심에서 외곽입니다.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고 낮겠죠, 나갈수록. 그럼 지대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 곡선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쪽은 집약 쪽과 나갈수록 조방 쪽입니다. 자,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고요. 나갈수록 지대가 낮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죠. 자,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고 땅값이 비싸요. 그럼 토지 대신 자본을 더 많이 들여준다는 거고요. 나가면 나갈수록 땅값이 쌉니다. 그럼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많이 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와 자본은 대체성이라는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집약적 이용하겠고요. 고추가 된다는 겁니다. 나갈수록 지대는 우리가 자본을 줄이고 땅을 늘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방적이죠. 그럼 저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이죠. 그럼 토지에 대한 우리가 자본의 결합비율을 하기도 하고요. 대체비율 또는 대체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죠? 안쪽일수록 결합비율이 높겠죠. 집약 쪽일수록. 그리고 외곽으로 낮습니다. 그럼 산업에 따라서 안쪽은 3차 산업이니까 금융업이고, 자, 2차, 1차니까 나갈수록 목장업 같은 걸 하겠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럼 안쪽에서 결합비율이 높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가볼까요? 자, 생산요소의 대체성 도시지대는, 자, 우리가 항상 노동을 일정하고 토지와 자본의 투입량이죠. 그럼 우리가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1번서부터 4번까지가 시험 문제인데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입차이제 이론이 영향이 돼요. 그래서 이 도심은 토지 가격이 높음으로 어때요? 토지의 투입비율을 줄이고 자본의 투입비율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은 이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기업의 산업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도심에 가까울수록 토지는 줄이고 자본을 늘리니 자본의 대체성이 커집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자본의 대체성은 작죠. 자,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은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입차적 곡선은 우하향하는 원점을 향한 볼록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지대이론이에요. 제가 얘가 이제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 파레토라는 학자하고, 그 다음에 그 준지대, 그죠? 준지대를 얘기하는 그 마샤린 학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 일단은 제가 그 넘겨보시면은 준지대에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준지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밑에 그 167페이지 제가 중간에 놨죠.
준지대라는 것은 마샬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샬은 원래 지대라는 건 토지에 대한 자연의 선물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대가로서 지대를 쓰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마샬은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따위를 얘기를 해요. 그럼 기계나 기구 따위는 어때요? 생산 요소가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를 받지만 나중에 가서는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준지대가 고정 요소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수익이 있으면 총 가변 비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단기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 그다음에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얘기를 해요. 자, 그걸 우리가 준지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대론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마무리하시면 지대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본다. 준지대와 경지지대. 들어볼게요. 자, 준지대라는 것은, 자, 마샬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준지대. 그러면 준지대는 마샬이 얘기합니다. 자, 그럼 마샬은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기계나 기구는, 자, 단기적으로만 지대가 발생합니다. 지대는 다 초과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서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영구적이나 장기적 하면 안 되죠. 장기적.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지대라는 것은 이 준지대가 나타난다는 것은 고정 요소의 수익이다. 고정 요소의 수익이다. 공급은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총 가변 비용을 빼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나중에 가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일시적으로만 생기지 장기적으로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경제지대를 얘기하는 파레토는, 자, 얘는 인간이 만든 기계가 아니라 토지를 얘기를 했어요. 토지는 영구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난이도가 높게 이 경제지대와 전용수를 바꿔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낸다면 이번 시험 문제는 그 차이점도 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지대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낼 것 같으니까 좀 길게 가겠습니다. 자, 얘는요. 경제지대라는 거와 전용수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어 정리로 가겠는데, 자, 만약에 갑돌이가 가라는 거로 용도를 전용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공급하고 있어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다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80만 원 맞는데 얘가 이게 싫어서 자, 이걸 포기하고 자, 100만 원을 받는 요거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전체 수입 본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을 전용 수입이라고 하고 더 받는 20만 원을 경제지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옛날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있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LA가 더 주기 때문에 연봉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 1억을 우리나라가 연봉을 준다는데 얘가 만약에 100억을 준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99억만큼의 경제지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박찬호 선수는 희소성이 강해요. 그럼 더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받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에 대한 그 대가로 받습니다. 그 공급하는 거는 그 생산 요소의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산 요소가 노동은 임금을 받고요. 자, 토지는 지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이게 지대고요. 자, 이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가격이죠, 가격. 가격이고 토지 양이다. 그럼 토지에 대한 공급곡선과 토지에 대한 임대 수요곡선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과 양에서 전체가 수입인데요. 이 칠판주게 만드는데 1,000원이 생산비라면 이 밑에가 생산비예요. 1,500원 받는 이 부분이 생산자의 잉여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경제지대예요. 자, 그럼 공급곡선에 따라 다르다면 자,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럼 더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 경제지대가 더 커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전용 수입이다. 자, 그러면서 이 시계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토지는 완전 비탈적입니다. 그럼 100%다 경제지대고 완탈일 때는 전용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들어볼게요. 자, 그럼 167페이지 가시면 전용 수입은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는 현재의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까 80만 원이 전용 수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수입, 기입용이거든요. 이걸 포기하고 100만 원 한 거죠. 근데 경제지대는 전체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겁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공급자의 잉여죠. 그럼 우리가 4번 표표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요.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이 더 공급이 어렵다면 수직에 가깝다면 전용 수입은 작아지고 경제지대는 커진다. 그럼 토지죠. 그럼 넘겨보시면 이제 토지는 완전히 공급소의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경제되고 전용 수입이 없다. 근데 완전히 수평이에요. 그럼 공급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럼 100% 전용 수입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 지가 이론은 거의 이제 마찰 비용만 좀 보세요. 헤이그라는 학자가 마찰 비용을 얘기했는데요. 헤이그 마찰 비용, 이것만. 자, 마찰 비용이라는 것은 지대와 교통비입니다. 이 합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통비를 절약하는 게 곧 지대다. 그래서 헤이그는 교통비 절약을 얘기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대에 있어서 교통비를 강조했고, 교통상이 발달하면 공간 마찰을 극복하기 있잖아요. 교통상이 양호하면 마찰이 적어진다. 그 공간의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합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대 이론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입지 선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